전 세계 금융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1월 CPI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로 뛰면서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2월 비관론자들이 외치던 증시 붕괴는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증시도 노랜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월 CPI 결과를 소화하면서 움직였습니다.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진단해 주시죠. 네, 발표 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예. 그리고 CPI 발표되고 나서도 홍앵커랑 이행캐스터께서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해석이 엇갈린다 해서 아마 시청자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워낙 관심이 됐죠. 왜냐하면 그렇죠. 1월 첫 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는 잡히고 있다. 예. 디스인플레 발언을 했죠. 근데 바로 하루 다음에 발표했던 고용지표가 이걸 무색해할 만큼 실업률이 이렇게 원래는 작년 12월에 3.5에서 1월에는 3.6으로 좀 다소 둔화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3.4로 나왔죠. 그렇죠. 3.4로 해서 이 고용지표를 본다면 물가가 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을 제외한 브레이크아웃 기간을 끝나고 난 이후에 페드 인사들이 매파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상태인데 증시는 비교적 잘 버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면이 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우여곡절이 많을 만큼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또 증시적 측면에서는 매크로 사이트 경제 지표가 발표가 성장률 같은 굵직굵직한 발표도 속보치도 끝났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마무리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증시의 흔들림이 증시 움직임이 굉장히 좌우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발표됐던 게 월가의 이렇게 컨센서스 보면 6.2%. 이번 것도 6.2% 그냥 단일로 변수로 나온 것도 난 특이사항입니다. 예. 과거에는 예상할 때는 6.4도 나오고 6.2도 나오고 6.2인데 시청자 여러분 모든 이렇게 컨센서스가 6.2% 나왔는데 이게 6.4% 나왔단 말이에요. 전년 동월비로. 예. 그리고 페드에서 관심이 있는 더 중시어는 전월비로 이렇게 보면 당초에서 보면 0.4%인데 0.5% 이렇게 되니까 12월 모습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다른 쪽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전년 동월비도 예상보다 높았고 전월비도 예상비 높았으니까 인플레이션인데 오늘 증시는 인플레에 민감한 게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나스닥은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다우라든가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되는. 그래서 장중 내에는 다우존스는 160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인플레에 그렇게 셔인데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잘 버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CPI가 전년비나 아니면 전월비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조정론자들이 얘기했던 이 증시 붕괴는 없었던 겁니까? 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크래시 아주 예, 깊게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때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예상치보다 인플레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3%는 기본적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500포인트, 60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1월 달에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 13% 올랐으니까 나스닥에 민감한 게 인플레 금리거든요. 예. 그래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1월 달에 증시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큰 폭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됐습니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됐을까 하는 측면은 역시 누누이 말씀드린 경기 상황인데요. 예. 경기가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던 것이 작년에 증시에서 이렇게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는 그냥 다우가 500포인트 이상 수지로 떨어지는 프레시크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그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 미국 경제 상황 작년에 3분기에 3.2%, 그다음에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전 분기에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좀 낮게 나오는데요. 4분기 성장률이
2.9%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3.2, 2.9%. 미국 NB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니까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이죠. 예. 이 과정에서 실적도 지금 거의 마무리됐죠. 예, 지금 그렇죠. 미 컴퍼니는 실적이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높게 나오냐,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고 예상치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치가 낮게 어닝 쇼크인데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된 기업을 보면 69%, 정확하게 69%가 예상치 대비해서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도 높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증시를 버티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1월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전년 동월비로 6.2에서 6.4% 나오고 전월비로 0.4에서 0.5%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했느냐? 예. 예상했으면 뭐 이렇게 시억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안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하락세로 나오려고 했는데 높게 나느냐? 그러면 시어프로는 증시에 떨어지겠죠.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월 달에 6.2는 예상치입니다. 근데 실적치는 작년 12월이거든요. 예. 이때 6.5%입니다. 그럼 1월 달에 6.4%니까 어쩌나 작년 6월 이후에 인플레 안정 추세는 작년에 6월 달에 9.1%에서 많이 떨어졌죠. 예. 6.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안정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평가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CPI 발표 직전에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지난주에. 근데 3.5 이게 완전고용수대 하단인데 3.4% 나왔죠. 그다음이니까 뭐냐? 실업률이 하단선 완전고용 하단선 더 낮게 나왔으니까 누구나 시장에서는 이번에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됐었죠. 예. 그래서 6.2에서 6.4%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높게 나올 것이다. 또 방송에서도 그런 쪽을 지적을 했었는데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그동안 예상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투자적인 심리에서는 아까 서상현 보험부장께서도 제어를 했다. 예. 이게 이제 제어를 했다는 게 위험 자산을 버리는 이렇게 그리고 프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이런 쪽을 제어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대목이 오늘 주가가 과거와 달리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가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증시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연준의 끝발이 좀 잘 통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발 통한다. 이게 좀야. 이 송익국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끝발은 잘 안 통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페드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이창용 이렇게 신임 총재도 금통위원도 끝발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중앙은행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플레 진단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예. 일시적인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4월 달에 인플레가 이렇게 두 배 나왔는데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는 예. 측면에서 자꾸 타임을 잊어버리니까 불거진 측면 이런 측면이고 페드 인사조차도 이 물가 진단에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각국 중앙은행을 주도한다. 또 한국은행의 이창용 한국은행도 사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왔습니다는 그러면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은 거꾸로 떨어지거든요. 예. 한국도 금통위원들이 아무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홍영권 말씀대로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는 끝발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끝발이 통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있겠죠. 예. 시장이 한번 봐라 내가 실력을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금리를 세게 더 올리는가 예. 이런 각도로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의 요구대로 순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그 페드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1980년대 볼커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해서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매파 발언을 세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예.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월 달에 전년 동월비로 예상보다 올리고 전월비로 올리다 보니까 아까 홍익국께서 예. 이엔 캐스터가서 같이 얘기할 때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재점화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러면
작년 그 3월서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갤로핑 상태로 올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가 재점화되면 진짜 끝발이 더 앞으로 더 안 통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페드 인사들이 이번에 물가가 모처럼 잡히겠으니까 완전히 잡힐 때까지 경기 침체 문제를 감수하고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조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1월 CPI 발표 이후에 나온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리를 3월 달에는 중단하지 않겠느냐. 예, 그랬었죠. 물론 이제 3월 점도표가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는, 왜냐하면 비둘기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과거에 페드 멤버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점도표가 최고 금리가 상향이 조정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비둘기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지방 연준 같은 게 교체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CPI가 되더라도 작년처럼 최고 금리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은 두 가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일단은 금리 인상폭은 0.25로 이렇게 1월 달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인상폭이. 작년에 11월 달까지 0.75 자이언트 스텝, 작년 12월 달에 0.5, 그다음에 이번에 1월 달에 0.25로 줄었는데요. 이것을 더 올리지는 않겠다. 인상폭을 더 줄이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 스텝, 노멀 스텝 0.25%에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높게 나온다 해도 0.55%로 다시 빅스텝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기간을 3월에 0.25%는 분명히 올라간다. 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그 4월 달에는 페드 회의가 없으니까 5월 달에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태에서 페드의 워치들이, 페드를 발표하는 워치들이 그런 시각이 나온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CPI 결과를 두고 월가 예산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뿐만 아니라 지금 페드와 또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인플레를 가지고 페드와 바이든 정부의 갈등 문제를 한번 예. 이렇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똑같은 시각에서 나왔죠.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예. 측면인데, 그거를 좀 차원 높게 이렇게 바이든 정부와 그다음에 페드는 어떤 식으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때 말씀드렸던 연장선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이 1월 CPI 발표에 대해서 페드는 금리 인상 기간을 5월까지 연장시킬 것이다 하는 매파 성형을 해서 물가 안정을 비치긴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물가 안정 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대목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세부적 내역에서 보면, 자, 1월은 항상 이 문제는 굉장히 잘 지적한 겁니다. 1월은 캘런더이가 시작되는 날거든요. 기업들이 뭐냐, 상품 가격을 재조정합니다. 그러면 상품 가격, 작년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임금 코스트가 올랐을 때 반드시 상품 가격은 아무리 리나칸이라든가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공급 부분에 이 비용 상승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하더라도 기업이 이유 손실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매년 1월 달에는 상품 가격이 재조정하거든요. 그 수치가 반영돼서 계절적 요인이 반영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매년 1월 달에는 올라가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는 이번에 예상선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또 작년 12월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물가 안정 추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보여야 된다. 파월 의장의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의 얘기 시각과는 좀 다르다 하는 예.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플레 양대 코어 문제는 아까 서성영 본부장께서 지적됐습니다는 인플레 양대 문제는 뭐냐면 임금 상승률입니다. 예. 그리고 집값 문제입니다. 주거비가 물론 플러스가 나오지만 그동안 상승세에서 많이 둔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서비스 분야의 임금을 재우고는 사실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집값의 이렇게 상승세가 둔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앞으로 물가 안정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왜 이렇게 바이든 정부와 페드 간에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까 하는 측면은 1980년대에 볼커 의장이 예. 자, 물가를 잡다가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17% 올렸다가 물가가 안정되니까 대선 생각해서 금리를 9% 하다가 보니까 물가가 재점화해서 다시 금리를 20%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볼커 실수지 않습니까? 예. 이번과 똑같은 사태이기 때문에
볼거의 실수를 재현하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매파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볼거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입장에 이 겨냥하는 시각이고 예. 바이든 정부는 자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통화정책 시차를 보면 9개월에서 1년인데 자 지금 잡히고 있는 점에서 자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생각은 다른 거시경제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신의 시각대로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라가면 국민들은 죽는 게 아니냐.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에 해당되는 하위 계층들 예. 지금 뭐 IT라든가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살죠. 잘 살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2.9% 3%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밑에 사람들은 아직 파고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좀 물가만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너무 물가만 잡으면 지지층들이 경기가 더 거꾸러지는 예. 소위 그리스번 실수를 겨냥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구도가 대선을 앞두고 하원은 공화당, 의장도 메카시, 권력 2인자가 메카시, 해리스가 원래는 2인자인데 역할을 못하니까 예. 2인자는 메커시, 트럼프의 키즈, 그다음에 1인자는 바이든. 갈등이 심한 상태거든요. 예. 내년에 대선이 더 갈등이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1월 수치 가지고 페드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와 해석하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 그것을 시장에서도 제각각 해석한다 하는 홍영표 표현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네,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앞으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참고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네, 역시 앞으로의 증시 모습은 예. 경기 문제가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사례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1994년의 상황, 1999년의 상황을 아마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미리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렸던 상황인데요. 그 내용은 예. 뭐 며칠에 얘기했기 때문에 1994년 상황은 지금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다가 쫙 해서 물가가 안정돼서 지금 같은 상황이었을 때 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결국 경기가 받쳐줬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제3의 혁명, 예. 고성장인데도 저물가 결국 뭐냐 1990년대 후에 1990년대에 굉장히 미국 증시의 골드락스 국면을 냈었죠. 예. 근데 이것이 1999년에 사실 미국에서 보면 증시에 거품이 있었을 때 IT 버블이 붕괴됐죠. 예. 9/11 사건이 됐죠.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 그때는 경기가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주가가 아주 붕괴됐던 요인이죠.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두 방향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은 앞으로 증시는 물가보다는 예. 경기 문제에 좌우된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혜영 캐스터랑 홍 앵커께서 말에 얘기하는 어저 지수를 볼 때는 작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더 큰 얘기, 그레이트 리세션 이런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연착륙 얘기, 예. 그다음에 연착륙도 필요 없다, 경착륙도 필요 없다, 노 랜딩 얘기 이런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굳이 1월 말에 IMF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그다음에 회원국의 성장률 올 성장이 80%가 상향 조정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홍 앵커의 예견은 작년과 올해의 어저 지수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작년에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것도 IMF가 정점이다. 정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후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는 1994년 이후에 예. 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팽팽히 작용해서 예. 노랜딩 이런 작용해서 오늘 인플레 셔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깎으로 오른 측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헷갈릴 때는 사실 과거 사례 못지않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터닝 포인트일 때는 예. 가장 돈 냄새 만드는 투기 자금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투기 자금들이 먼저 투기 자금을 리스크에 베팅하지 않습니까? 예.
리스크에 베팅하니까 맨 처음 저울질하는 거죠. 모든 것이 받쳐주지 않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 국면으로 가면 대단히 많이 돈 버는 거고 예.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질 않죠. 왜냐하면 초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대세 상승이 되냐 대세 하락이 되냐 하면 항상 뭐냐 투기 자금에 의해서 투자 자금이 되면 그다음에 가장 안전 자금이 이렇게 따라오면 증시에서 보면 지금과 것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 대세 상승이 되는 거고 주가가 하락할 때 투기 자금이 간쳤는데 자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 자금도 다시 가담해 안전 자금도 가담해 주가가 대세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자금이 지금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대목도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이 새로운 그린 숏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1월 CPI 상승률 발표를 계기로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올해 들어서 작년에 그 증시 붕괴론 그레이트 리세션과 달리 올해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서 올해 세계 평균 유가가 1월 달, 2월 초까지 10% 이상 예. 굉장히 급등하게 된 변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투기자금, 투자자금에서 안전자금에서도 자금이 빠지느냐 어느 쪽으로? 증시 쪽으로. 이 대목이 지금 새롭게 발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세 가지 그린슛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우리가 경제 권역별로 보면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에서 올해는 동북아로 들어간다. 예. 이건 뚜렷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제도 홍역에서 미국에서 자금이 빠집니다 하는 것을 이은캐스랑 같이 이렇게 예. 시청자 여러분 전해주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말에 예상한 대로 동북아로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첫 번째 경제 권역이다. 두 번째는 작년에 낙폭이 심했던 테슬라라든가 예. 그다음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올해 이제 연초에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한 3에서 5%인데 나스닥은 아마 12%, 13%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해서 요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장과 인터마켓 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인데요. 예. 일단은 은행으로 금리 인상 과정에서 들어갔던 영무부 현상은 거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은행분의 예금은 오늘 한국경제신문에도 예금이 들어가는 것이 툭 둔화됐습니다 하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다시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 부장께서 최근에 고객예탁금이 증가하는 그 지표사항을 좀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주시죠. 갑작스럽게 오거내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수고하시는 양 부장께서 준비가 됐지. 워낙 증시에 이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 예. 최근에 고객예탁금이 은행에서 빠져서 고객예탁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터마켓 간의 영무브 현상에서 은행에서 증시로 들어오는 무브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예. 작년에 주식과 채권 간의 전통적인 6대4 원칙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6대4 원칙이 지금 복원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채권에서 증시 쪽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주식과 채권 간의 6대4 원칙은 복원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금값이 우리가 일부 뭐 국제금값이 1900에서 4,000달러 간다 할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일단은 고비가 2,000달러 넘는 게 고비가 되지 않겠냐는 또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국제금값이 1,900달러 넘다가 1,800달러 다시 여기 1,800달러 지금 다시 떨어지는 이렇게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안전자산, 기금속 쪽으로 자금이 은이라든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정 부장님 혹시 은 가격도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은 가격도 예. 그렇게 21달러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그린슛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느냐 하는 측면은 증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그린슛 현상에 대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다음 달에는 페드의 수정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 오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높게 나와서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이 10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90bp까지 확대했습니다. 증시 나스닥은 오히려 깎고 올라갔죠. 예. 이게 지금의 노랜딩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달 경제 전망도 나오고 점도표 나옵니다. 성장률은 반드시 상향 조정됩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있잖아요. 올해 0.5% 전망해서
지금은 1%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 2%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장기 금리는 아까 1%대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돼서 그 역전폭이 확대된 거죠. 90bp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90bp까지 40일 만에 오늘 최고치로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떨어졌다. 왜 그럴까? 다음 달 실물 경기 측면에서 페드가 미국 경제 성장을 상향 조정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너무 상향 조정될 때는 인플레가 재발 우려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1994년과 1999년 상황에 중간선을 걸지 않겠느냐. 중간선. 그래서 항상 목표 수익률 방식대로 예금금리가 5%면 증시 입장에서는 10% 이렇게 되면 이렇게 채워져서 목표 승리를 하고, 이 방송을 자꾸 잘 들으시는 예. 김태욱 회장님이랑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하루에 1% 하면 1년에 뭐냐? 거래일 기준이 한 20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아니냐? 물론 그거는 이제 적어보겠습니다는 목표 승률 방식대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는 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